불면증을 치료하는 모바일 앱이 사용 허가를 받으면서 국내에서도 디지털 치료 시장의 물꼬가 트이게 됐습니다. 치료와 진료를 병원이 아닌 집에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거든요. 그 데이터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성장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가이드라인을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의 기준이 세계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디지털 치료기기가 의료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남은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고 건강보험 급여 체계에는 아직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그에 비해서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훨씬 더 캐주얼하고 비용도 적고 치료 효과를 증명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사용을 안 하신다면 퇴출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환자 중심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 현장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로 정신과 치료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진단과 치료의 모든 과정이 정보로 엮여져서 처방과 수술에 활용되기도 하죠. 물론 과장도 많고 제도적으로 고민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 이슈 더 이슈에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남들 안 하는 속 깊은 이야기를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더 이슈 박찬희입니다. 진단과 치료에 디지털 기술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뭐 있는 기술을 다 잘 써야 치료도 잘 되니까 좋은 일인데 막상 의료 현장에는 좀 고민할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임선 교수, 디지털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인이죠. 민정상 대표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디지털 치료,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치료기기 이거 막 단어들이 막 엉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른지 어느 게 맞는 얘기인지 좀 해주시죠. 시장에 처음 나올 때는 디지털 치료제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분을 대체할 수 있냐, 보완할 수 있냐가 좀 중요했던 것 같은데 얼마 전부터는 식약처에서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부분 명명을 하였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쓰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기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에서 기기는 그렇죠. 이제 스마트폰, 뭐 TV 이런 것처럼 이제 그 하드웨어, 디바이스라고 부르는 걸 쓰는데 이 경우는 좀 알아보면 소프트웨어 쪽인 것 같은데도 기기예요?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완전한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형태로 하는 의료기기가 있고 말씀 주신 대로 하드웨어 안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디지털 치료기기라고 하면 이 독립적인 형태의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이게 그 IT를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이제 쓴 거잖아요. 그러면은 진단, 실험, 또 뭐 로봇 수술 이런 거랑은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이 생각되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로봇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보시는 많은 의료기기들은 하드웨어라고 하거든요. 하드웨어 안에 IT 기술이 있으면 그 소프트웨어 인 메디컬 디바이스가 되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말하는 소프트웨어는 모바일이나 앱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소프트웨어 as 메디컬 디바이스로 다르게 분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디지털 기반의 치료기기, 뭐 DTX 이렇게 뭐 써 있더라고요. 저널 같은데 이게 보니까 그 기업, 연구자, 또 정부기구 이렇게 모이는 뭐 기구도 있고 네. 또 그 기구에서 뭐 인증이나 제도도 막 얘기하고 하던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국내는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이 아직은 형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1월과 4월에 규제기관 식약처로부터 이제 인증 인허가를 받긴 했지만 아직 시장에는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규제라든지 혹은 또 다른 규칙적인 부분들이 이제 풀어져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국내적으로도 협회가 있고 또 국제적으로도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 협회가 따로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치료기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발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북미와 유럽이 훨씬 더 저희보다는 빠른 형태이고요. 거기는 2018년 전후로 해서 최초 FDA 승인을 받은 거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는 상용화되고 있는 제품들도 꽤 많이 됩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디가라고 해서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고 나면 1년 동안 한국으로 치면 이제 수가를 제공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지원도 많이 잘 되어 있고요. 최근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 주에서 이런 디지털 치료 기기를 인정해주고 이제 보험에 대한 수가를 지원하는 것도 여러 군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이제 시장이 형성돼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뭐 의료기관이나 저희와 같은 이제 기업이나 스타트업들 그리고 또 정부 기관들 이런 데들 협조를 해가지고 현재 이런 시장과 그리고 신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창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관련해서 유난히 정신건강 분야에 적용되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그 디지털 치료 기기라는 것이 그 하고 있는 치료와 진료를 병원이 아닌 집에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진료실뿐만 아니라 앱을 통해서 그 치료를 그 연장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정신과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인지행동요법이 치료 과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나쁜 사고를 갖고 있으면 그거를 긍정적인 사고로 바꿔주고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행동이 달라지게 하는 그런 그 인지행동 치료요법인데요. 이게 앱을 통해서 구현이 제일 잘 되기 때문에 정신과 영역에서 많은 질환에서 이제 제품들이 그 의료 치료 기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외뿐만 아니라 지금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고령자분들을 위한 운동 재활 치료라든지 거의 각계 많은 그 의료 쪽에서도 지금 제품들이나 아니면 연구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디지털 치료 기기, 특히 소프트웨어 기반의 치료 기기가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지금 가장 많이 개발되고 있는 건 일단 1호, 2호가 둘 다 이제 불면증에 관련된 것이고요. 그리고 국내에는 아무래도 정신질환 쪽이 많이 포커스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활의학이나 또 암 치료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네, 그렇게 좀 다방면으로 있긴 한데 그래도 통계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왜냐하면 워낙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절반 이상은 정신질환계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여러 가지 정형적인 아까 얘기했던 CBT 인지행동치료라든가 저희처럼 아동 ADHD를 위한 이런 프로토콜들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디지털 전환하는 형태로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축적해서 다시 한번 선순환시키는 이런 구조가 가장 접근하기가 좀 확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불면증 치료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 현대인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건강의 적이 불면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면증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약물 복용이라든지 신경 안정제 쪽으로 처방이 그 장기적으로 환자한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약이 아닌 이런 행동치료요법을 통해서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앱을 통해서 한번 가능성이 제시가 됐고요. 하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지행동치료법을 앱에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몇 시간을 잤는지 센서를 통해서 측정이 되고 수면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했는지 일기를 작성하게 되고 수면의 질이 어땠는지 그 정보가 다 누적이 된 다음에 수면의 패턴이 수면의 퀄리티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그 앱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치료 목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잠자고 일어난 시각과 함께 누워있던 시간 중에 실질적으로 잠든 시간의 비율인 수면 효율이 표시됩니다. 불면증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만든 모바일 앱으로 매일 수면 기록을 분석해 더 나은 습관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줍니다.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법을 적용한 것인데 국내 3개 기관에서 6개월간 임상 시험한 결과 효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식약처로부터 국내 첫 디지털 치료기기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임상시험을 거쳐서 대조군과 실험군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고 실제 불면증을 치료하는 것을 입증해야만 디지털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치료기기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고 건강보험 급여 체계에는 아직 편입되지 않았습니다. 불면증에 대한 디지털 치료기기는 우리나라 말고도 미국과 독일, 영국에서도 허가됐고 다른 질병까지 합치면 디지털 치료기기를 허가한 국가는 14개나 됩니다. 지난 2020년 35억 달러였던 디지털 치료기기 세계 시장 규모는 연평균 20%씩 성장해 2030년에는 235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 교수님은 또 다른 쪽도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고령자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 쪽을 개발을 같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령 인구를 위한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기 위해서 혼자 대중교통을 타고 오실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약을 타러 오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대진을 한다던가 아니면 6개월에 한 번씩 오시는데 그 6개월 동안 건강 상태가 어땠는지 일반인도 저희도 6개월 동안 잘 걸어 다녔어요. 뭐 몇 번 넘어질 뻔하셨어요. 물어보면 잘 모르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그 보행 패턴이라든지 뭐 신체 활동 지수가 어떤지 앱을 통해서 기록이 된다면 향후 이분들이 낙상 사고를 겪는다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신체 활동이 떨어져 가지고 곧 나빠질 수 있는지 없는지 예측을 미리 할 수 있으면 이제 크게 본다면 그게 보건 쪽에서는 의료비 지출에 특히 고령 인구이다 보니까 훨씬 감소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해서 물론 정신과 영역에서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 고령자를 위한 재활 운동을 위한 디지털 치료 기기들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파킨슨 환자분들의 근육 상태가 어떤지를 웨어러블 센서를 통해서 이 기기에서 정보를 분석을 하고 그러면 어르신이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이제 처방을 해주는 그런 그 기기를 지금 개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단하고 치료는 그렇게 되고 예방이나 면역 쪽에는 못 씁니까? 예방에도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 기기의 목적이 진단, 치료, 예방이 있습니다. 예방은 예측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 예를 들자면 뭐 저희가 백신을 맞고 나서 그 면역이 활성화가 많이 되면 백신의 효과가 크겠죠. 근데 그거를 증진하기 위해서 운동요법들을 디지털 치료 앱을 통해서 시행을 했더니 실제로 환자 면역 쪽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는 그런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는 영화 보면 오늘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내가 2년 후에 나의 건강 상태, 1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떨지 이제 예측하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곧 저희 옆에 현실로 올 수 있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20, 30년 전에 그 바이오리듬 하나 나왔을 때 그거 갖고 모든 걸 설명하려 들던 것보다는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거군요. 많이 발전했죠. CES 이거 매년 열면은 딱 주목받는 기업들이 뜨는데 이번에 그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이제 주목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ADHD 관련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고 과연 이게 치료인지 아니면은 뭐 좀 더 다른 건강인지 예. 잘 모르겠어요. 네, 우선 ADHD가 어떤 건지부터 간단하게 좀 정의를 드리면 ADHD는 말 그대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에 대한 부분이고 때문에 이게 발현되는 이유가 주의력이 결핍됐냐, 그러니까 인지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져 있느냐, 혹은 사회성 부분이 조금 떨어져 있느냐인데 사실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방법들은 인지적인 요소를 강화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회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략적인 부분들은 디지털 치료기기 하는 버전과 그리고 캐주얼적으로 누구나 쓸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나 웰리스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용, 건강용.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수상을 한 부분은 이 건강용, 캐주얼된 부분으로 받았고요. 다만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코어 기술은 거의 이제 동일합니다. 다만 소비자한테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 방법적인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치료용이고 건강용인데 주목은 주로 이번엔 건강 쪽으로 받으셨다고 했는데 예. 결국 핵심은 같고 예, ADHD, 주의력 결핍과 어떤 사회성에 대한 일부 예. 덜 발달됨 예, 요거를 네, 갖고 계신 기술과 그 제품으로 예. 어떻게 해서 치료를 하고 낫게 만드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실제로 의료기관이나 치료센터에서 이런 ADHD 아동들을 인지적인 강화를 하기 위해 쓰이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이 있습니다. 치료기관에 쓸 수 있는 이미 임상적으로 효과가 다 검증이 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게임과 융합해서 아동들이 좀 떨어져 있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인지적인 요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핵심적인 부분인 실행 기능을 훈련해서 강화하는 형태로 저희가 개발하였습니다.
이게 잘 모르고 보면 이제 게임하면서 어떻게 보면 ADHD가 네. 좋아진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제 전문적인 정신의학 분야에서 볼 때는 어디까지 이거를 인정하고 또 개선 효과에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게임이라서 그냥 의구심이 드시는 거죠. 그런 면이 좀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게임도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치료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게임이 실제로 저희 뇌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재활 치료 영역에서는 이미 치료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손상이 된 분들한테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게임 형태로 저희가 변형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치료 기기도 결국에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환자가 복용을 해야 됩니다. 약도 받아가면 환자가 복용을 해야 되듯이 디지털 치료 기기도 환자가 이거를 흥미 있게 매일 일탈하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동기 유발이 돼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미를 주기 위해서는 게임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수능도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게임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임상 효과만 있다면 충분히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약을 투약할 때 증상 하나하나에 대해서 약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약끼리의 기량작용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ADHD 치료를 지금 한다. 기존의 약물 치료도 있고 어떤 다른 치료가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게임 성격의 치료를 더하면 이게 어떻게 조합시킬지 서로 엉키는 건 없는지를 면밀히 검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디지털 치료 기기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치료 방법에서 조금 더 보완을 해주면 그 임상적인 치료 효과가 더 커지는지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약을 복용하는 경우만큼 이 앱을 사용했을 때 치료 효과가 있는지 그 임상 효과를 연구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임상 연구를 어떻게 설계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좀 무식한 질문을 해보자면 네. 아니 아프면 그냥 병원 가서 의사 시키는 대로 하고 뭐 치료받지 뭐 이렇게 새로운 거를 하느냐 나 잘 못 믿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답하세요? 일단 제일 좋은 거는 말씀 주신 대로 병원에 가서 병원의 처방대로 하는 게 가장 1순위인데 안타깝게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는 그 확률이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올라와서 15%까지 보기도 하는데요. 결국 아직 대다수의 아동 ADHD 보호자들이 병원을 가는 게 좀 어려워요. 그리고 설사 병원을 가기 위해서 예약을 한다 하더라도 국내 이제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통상 한 2년 이상을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조금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한 40여 명의 아동 ADHD 보호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크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최초에 병원 가서 진단받는 거가 좀 어려워했고 두 번째는 이제 진료 기록이 남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대학 갈 때 혹은 취업을 할 때 혹은 그 부작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런데 앞에 이제 두 개를 건너뛴다 하더라도 가장 어려워하는 거는 약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장기적인 복용이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정신성에 대한 약물을 먹다 보니까 특히 아동 ADHD 약은 먹는 순간 이렇게 몸이 이렇게 나른해지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나 학교를 가지 않은 방학 때에는 자의적으로 약을 이제 중단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아까 말씀 잘 주셨지만 이런 디지털 기술과 의료를 접목시켜서 그러한 페인 포인트, 그러니까 문제성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좀 접근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디지털 기반 치료기기 이게 이제 뭐 잘 되려면 의료 관행하고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처방으로 인정받고 또 그게 보험되는 조건도 있지만 이 시청 기록, 행위 기록 이런 게 전부 다 의료 기록화 돼야 이게 될 텐데 지금 그런 체제는 아직 아닐 거 아니에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병원끼리는 지금 벌써 그런 의료 정보들이 공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환자가 의정부에 있다가 동의를 한다면 부천으로 온다면 따로 기록지를 들고 오지 않아도 공유가 되는데 이제 이게 대중화가 되려면 대학병원끼리도
공유가 돼야 되고 그리고 동네에 있는 의원에서도 공유가 되려면 공동 플랫폼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치료기기가 이게 비용 대비 효과는 있는데 근거는 아직 좀 제한적이다. 이런 까칠한 주장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좋다는 것은 이게 신약 개발을 할 때 몇 조가 들거든요. 그리고 15년 정도의 소요 기간이 있는 거에 비해서 디지털 치료 기기는 그만큼의 시간이 단축이 되고 그리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는 것이 그런 것을 말을 하는 거고요. 근거가 없다는 거는 이 디지털 치료 기기를 통해서 임상적인 환자의 증상이 개선이 됐다는 거를 클리니컬 트라이얼, 그러니까 임상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증명을 꼭 해야 된다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꼭 전문 의료진이랑 같이 임상 연구를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서울대학병원이랑 같이 하고 계시고 저도 이제 다른 기업이랑 같이 임상 연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어떤 예. 매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학회 관계자가 하신 말씀인데 디지털 치료기기의 일부인 좋은 앱을 만들면 다 된다. 이런 공학적인 접근이 환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이 좀 복잡한데 쉽게 보면 산업계에선 돈이 모이는 아이템이지만 환자 입장에선 다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 까칠한 말씀에 대하여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민 대표님부터. 우선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임상적으로는 당연히 효과성을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게 리얼월드 데이터라고 해서 실제로 너가 생활하고 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게임을 통해서 이 데이터들 계속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데이터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성장되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서는 얼마만큼 나아졌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됐던 다른 신기술이 됐던 어느 부분,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특정 부분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산업계에서는 신기술이고 신산업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몰리고 기대를 많이 받는 것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임상을 통과하고 난 뒤다 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 돈을 주고 쓸 만큼의 효과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결국 시장에서는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임상적인 이외에도 실제로 보통 저희는 그걸 시장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사용자들의 가려운 부분을 잘 긁어낼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고 그것들은 이런 신산업,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연구 개발하고 있는 분야들이 응당 증명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막 정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또 교수님과 같은 산업계와 의료계가 잘 합심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잘 증명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활의학과 의사다 보니까 고령이 많으시거든요. 고령 환자분들이 이런 모바일 앱을 사용을 해서 치료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거랑 조금 다른 시선에서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폰트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그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볼륨을 더 크게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첫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고려가 되지 않으면 치료 효과를 증명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사용을 안 하신다면 이게 퇴출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환자 중심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의료계를 이렇게 보면 그 환자가 의사 선생님 만나서 뭐 진단하고 검사하고 치료하는 그 이면에는 장비의 시장이 있고 약의 시장이 있고 이게 막 물려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영업이 치열하죠, 아주. 근데 이렇게 디지털 치료기기 쪽으로 정보가 모이고 또 처방이 포함되고 하면은 약이나 장비 쪽의 구조도 굉장히 달라지겠네요. 네, 앞으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역설적인 것은 제약회사 쪽에서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개발에 뛰어들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투약을 했는데 그 약에 대한 그 환자가 제대로 복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센서를 통해서 약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런 기술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가서 약을 이제 물리적인 약을 갖고 저희가 집으로 오잖아요. 근데 향후 이제 미래에는 진료를 받고
QR 코드를 받아서 바로 내 모바일 폰에다가 디지털 치료 기기가 들어와서 바로 집에서 혼자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뀔 것으로 일단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약회사 쪽 생태계를 생각을 해보면 약이라는 게 이 정보를 바탕으로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큰 처방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민 대표님 회사 같은 데가 제약회사에 대해서 정보를 쥐고 주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떻게요? 민 대표님 회사가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민 대표님의 정보를 갖고 컨트롤을 하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거는 누가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기존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곳이 일단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 회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 주셨지만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그에 비해서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훨씬 더 캐주얼하고 비용도 적고 그 시장성이나 효과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 디지털 치료기기가 완전히 그 제약을 대체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치료하는 기전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런 치료제, 현재 복용하고 있는 제약을 보완하는 걸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고요. 혹은 심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할 것 같고 종국에는 제약과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가 잘 융합될 것 같은데 그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거냐라는 거는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그래도 현재 상태에서는 제약회사가 훨씬 더 적극적이긴 합니다. 그러면 약쪽도 필요한 사람 또 능력 이런 게 달라지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약을 잘 만들려면 이제 화학 쪽으로 이제 그 기술자분들을 많이 찾았더라면 요새는 이게 단어 쓰는 것도 너무 다르고 이제 프로그램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신약을 만드는 그런 전문가뿐만 아니라 AI 계통 쪽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의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을 많이 이제 찾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코딩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다 의사들은 많이 긴장을 하는데 그 코딩을 넘어서서 어떤 그 AI 알고리즘이 있고 이게 어떻게 디지털로 기술화돼서 내 환자한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를 이제 공부를 계속 시키는 거죠. 이해도가 있어야만 되는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임상 효과를 검증해서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우리나라 식약처 인증도 참 어렵습니다. FDA 넘어가면 뭐 이상 넘어가는 건 참 외국 회사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허들은 어떻게 넘어가야 됩니까? 국내 임상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국내의 수준 자체가 월드 클래스로 알고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그 실험 계획 어떻게 이제 실험을 짤 거냐 그리고 실험군과 예를 들면 이제 대조군 이런 걸 어떻게 이제 구성을 할 건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의료 쪽은 아주 오랜 기간까지는 제가 몸을 담지 않았기 때문에 다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FDA에서 많이 승인된 사례들을 가지고 한국에서도 많이 이제 비교 검증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국내의 기준들이 꽤나 까다롭지만 그럼에도 한국어 잘 통과하면 뭐 북미에서도 FDA 승인 받는 데 있어서 동일한 프로토콜로 간다라면 크게 어렵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각 국에서 임상을 할 때 이제 피실험자를 모으거나 막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반대로 미국에서 FDA 승인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 사례를 기반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임 교수님도 관여하고 계신 프로젝트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디지털 치료기 관련해서. 현실적으로는 뭐 FDA는 FDA, 우리나라에서 지금 식약청에서 이제 임상 승인해야 되고 나아가 심평원에서 또 이거 수가에 반영하고 뭐 해줘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어떤 난관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지금 난관이죠. 사실 해외에서는 디지털 치료 기기 개발이 10몇 년 전서부터 이미 돼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좀
뒷자를 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쫓아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규제를 막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있는 건 맞는데 결국에는 인허가 기준도 지금 마련이 되고 있고 하나둘씩 급여화되는 기준도 만들기 시작하면 약이 저희가 이제 보험되는 약이 있고 보험 안 되는 약이 이제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곧 정착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 쪽 기반은 충분한가요? 왜냐하면 이게 뭐 그 잘 되고 있는지 웨어러블로 체크도 해야 되고 또 진단도 사실은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좀 더 달라지는데 네. 장비 기반이 없으면 사실은 별로 서비스 구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관점을 조금 바꿔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말씀 주신 대로 진단을 할 때 이 친구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인지 평가를 할 때 꼭 어떤 의료적인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 주신 재활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결국 이런 신체적인 인지적인 요소들은 행동으로 발현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행동에 대한 차이를 분석해서 역으로 이제 추산을 하는 거죠. 그러한 방법들을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 회사에서 많이 좀 쓰고 있고요. 결국 하드웨어로 넘어가면 기존의 시장에 사실 벗어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비 쪽 기반은 이게 첨예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하드웨어라고 이제 보는 건데 또 하드웨어를 집에 가서 하는 그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명드렸던 디지털 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몸에 물리적인 어떤 전기를 주거나 자극을 줌으로써 치료를 하는 건데 그게 원래는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기기를 통해서만 제공이 됐는데 그게 이제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포터블한 것들이 되면 결국에는 지금 말하고 있는 디지털 치료기기랑 이 하드웨어 의료기기가 접목이 돼서 하이브리드로 이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서로 바뀌어가는 이 IT 환경 안에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소프트웨어 기반 디지털 치료기기 이걸 상용화하는 데는 좀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산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임원택 변호사 연결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원택 변호사입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디지털 치료기기 이게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주로 쓰는데 국내 임상 실험이나 식약처 승인 관련해서는 조금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새 치료기기를 개발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추었는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치료기기는 이러한 검증을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기존 기술과는 다른 부분이 많다 보니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가 거의 없습니다. 세계 최초의 기술인데도 기존의 교과서나 논문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하는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임상시험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의 상당수가 기존 제품의 성능이나 부작용을 계산하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상시험에서는 기존 치료보다 월등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 제품은 임상시험 자체가 곤란하기도 합니다. 장기 사용을 전제로 하는 디지털 치료기기는 사용자가 의사인지 아니면 환자인지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기도 하고 추적 기간이 길다는 점도 애로사항이 됩니다. 말씀 보니까 참 생각할 게 많은데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처방으로 인정이 될 거냐, 또 처방이 되면 건강보험은 어떡하고 수가는 어떡하느냐 이런 과제가 있을 텐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디지털 치료기기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가를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방식으로는 디지털 치료기기에 적정한 가치를 매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치료기기의 가격을 기존 제품을 기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기존 제품보다 개선이 뚜렷하면 기존 제품 가격에 가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일하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개발을 하고 싶어도 이미 제품 가격이 사실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사 이윤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의 기술적 특성이 수가에 반영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환자와 의료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용이 됩니다. 의사가 디지털 치료기기를 처방하면 환자가 직접 사용하고 의사는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서 피드백을 줍니다. 그런데 현재 행위별 수가제에 따르면 의사의 처방, 모니터링, 피드백마다 진료비가 지불되는 대신 디지털 치료기기는 진료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따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초기 개발 비용이 많이 들고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디지털 치료기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의 특성에 맞춰서 수가 제도를 다시 정해야 하는데 연구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요새 병원에 가면 그 치료 후에 운동 처방을 주기도 하고 또 뭐 투약 조언 같은 것도 주거든요. 그럼 이게 이른바 오늘 얘기하는 디지털 치료기기에 포함이 되면 이게 이제 독자적인 처방인지 아니면은 그냥 조언 수준인지도 참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병원에서 가정에 있는 환자한테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리면 이건 원격 의료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격 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 치료 행위는 허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행 의료법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면 진료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병원이라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환자와 의료인을 연결해 줍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많은 디지털 치료기기가 원격 의료를 전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격 의료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따라서 디지털 치료기기의 개발 여부나 상품 개발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원격 의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디지털 치료기기의 사용 목적이라든지 특성에 맞춰서 일부 행위만이라도 예외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얘기를 듣고 제도적 과제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디지털 치료기기 상용화 이게 갈 길이 먼데 예. 그 중에 이 처방으로 인정하느냐가 있고 원격 의료와 어떻게 연관되느냐 얘기가 참 어려웠어요. 좀 자세히 좀 얘기를 더 해볼까요? 일단 저는 그 진단은 의사의 고유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고 보통 DTX, 그러니까 디지털 치료기기가 접근하는 방법은 선별,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스크리닝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단하는 단계가 있고 치료하는 단계가 있고 예후 예방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 진단을 제외하고 많이 접근을 해요.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다른 어떤 산업계에서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의사들이 잘 진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툴을 개발하는 곳들은 덜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디지털 치료 쪽을 이제 진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요 책임 소지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저희를 예를 들면 아동 ADHD가 아닌데 뭐 정상이라고 판단한 경우 정상인데 또 기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런 소위 얘기하는 1종 에러와 2종 에러를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 사실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의료기관만이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따라서 이런 디지털 치료기기가 개발하는 회사나 또 다른 산업군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원격 진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이래저래 해서 몇 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원격 진료의 그 주체자도 결국은 의료기관이긴 하거든. 다만 소비자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더 달라진 건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얘기지만 좀 말씀을. 네, 디지털 치료기기에서 하는 그 원격 의료라기보다는 원격 모니터링이 조금 더 적절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 상태를 의사가 매주 와서 봐주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그게 현실적이지 않은데 나의 몸 상태 기록을 매일 앱이 기록을 해준다면 그게 결국에는 실시간으로 의사한테 전달이 되면 얼굴을 맞대지 않더라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진료에 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원격 진료보다는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서 환자 건강 상태를 조금 더 정밀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디지털 치료제가 치료기기가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격이란 단어에 울컥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쓸지 잘 보자 이런 말씀. 네, 맞습니다. 기술 발전이란 게 뭐 의료에 활용이 되면 당연히 좋은 건데. 하지만은 이제 여전히 뭐 과제는 많고 또 사업이 얽히다 보니까 이제 이해관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오신 길에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디지털 의료기기 꼭 생각할 점 그리고 꼭 강조하실 점 한 말씀씩만 해주시죠. 제가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디지털 치료기기 혹은 헬스케어를 조금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나 이제 쉽게 개발할 수 있고 하지만 특히 이제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개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어야 되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GMP라고 하는 의료기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다시 식약처부터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분들이 개발할 수 있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트라이를 겪었지만 일단 의료기관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임상적인 결과를 토대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저희가 에비던스 기반, 증거 기반으로 만드는 게 가장 확실한 것 같고요. 우리가 만드는 이러한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결국 어떤 약자, 사회적인 약자든 정신적인 약자한테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혹여라도 부작용이 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특히 최근에는 식약처나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많이 개발하고 또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만들어 보면 사회에 조금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정말 이제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 교수님께서 꼭 해주실 말씀은?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이 생긴 거거든요. 약으로도 안 되고 수술로도 안 되고. 근데 디지털 치료 기기가 그 부분을 조금은 좀 메꿔줄 수 있다고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굉장히 많이 가고 투자를 많이 하고 돈이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이제 중심이 되는 거는 환자여야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제도적인 거, 정책적인 거, 뭐 이권 싸움 여기에 환자가 가려질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부터 사용하는 유저가 환자이기 때문에 환자 관점에서 환자에게 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기로 이제 성장할 수 있게 협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진기 쓰다가 엑스레이 또 MRI 쓰면 정말 좋죠. 디지털 기술로 빨리 쉽게 진단을 하고 고통 없이 치료하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 현장에는 새 기술이 나오면 항상 더 생각하고 준비할 점도 있다고 합니다. 혁신이 까칠한 걱정과 함께할 때 안전하고 편한 세상이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재활의학과 임선 교수 그리고 디지털 치료기기 개발 전문기업의 민정상 대표 두 분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